첫 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윤수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뭐 눈치 보다가 눈이 가자미처럼 이렇게 쫙 찢어지겠어요. 시장에서 볼 게 너무 많아요. 정윤 아나운서가 눈이 가자미처럼 찢어져도 뭐 미모는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네네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일단은 뭐 조금 있으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진행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거고 또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CPI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가 지금 드러나는 게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를 꺾어내겠다라는 의도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건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결국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경기 둔화에 그동안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금리 올리는 것을 멈추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본 거죠. 하지만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한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는 것에 이제 다시 한번 솔직히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온 거죠.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라면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현타가 오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정이 진행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연말에 막 시장이 불장이었던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하필 작년에 워낙 메타버스 열풍 속에 성장주들이 불장을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가 너무 심심하다,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건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리포트 하나금융지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화 약세 부담에서 해소되는 중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하나금융지주라는 리포트의 가장 첫 타이틀에 원화 약세, 환율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이 리포트에서는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 외화 표시에 자산 부채가 많기 때문에 환에 따라서 이익이 좀 증가하고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원화가 약세였던 1,430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화 약세면 외화 표시 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오히려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조금 다른 어떤 그 금융지주 회사보다는 감익 요소였었다. 하지만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1,300, 뭐 어쨌든 한 100원 정도 빠졌잖아요. 러프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현재 지금 7월 저점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했다. 이 부분을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당장 갚아야 될 상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당장 항공사 같은 경우도 운용 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매달 뭐 아니면 매 분기 리스를 내다 보면 당장 1,400원대 리스료를 낼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자제분들 미국에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부분 생활비 같은 거 꼬박꼬박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1,430원의 생활비를 보낸 거랑 지금 생활비를 보낸 거랑 그쪽에 똑같은 금액을 맞춰서 보낼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리포트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어찌됐든 환율에 따라서 하나금융지주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새롭게 여러분들이 포착해 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KB금융이나 우리금융과는 좀 다르게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1,200원대로 내려간다면 하나금융지주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연관성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사실 제가 이 하나금융지주라는 회사 종목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전 가장 먼저 이자 부분을 챙겨볼 것 같아요. 예. 요즘 또 금리도 높고 저도 그렇죠. 며칠 전에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벌써 예금 금리가 3개월, 6개월만 해도 거의 4%대를 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자 수익으로는 또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자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지금 현재 4%대, 얼마 전만 하더라도 2%대였다가 지금 4%대라고 한다면 네. 은행이 수익을 볼까요? 그럼 대출을 더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이자가 반대로 우리가 예금 금리가 4%면 대출 금리가 5에서 10%가 된다라면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까요?
받아야만 하는 사람만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같은 경우 대출 이자가 한 뭐 2% 3%다라면 마이너스 통장 갖고 내가 주식 투자하자 이게 가능했잖아요. 네네. 근데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10%다라면 이걸로 주식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아니죠. 근데 은행들은 4% 이자를 줘야만 돼요. 다른 은행들이 주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예금 금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늘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모 지역의 신협 같은 경우 직원의 실수라고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10억을 팔려고 했는데 1,000억을 팔았잖아요. 맞아요. 그 금리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게 이제 순간 몰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 이자를 무슨 수로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00억이 들어와서 예금이 1,000억이 들어온 상태이지만 이걸 운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신협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경기 둔화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은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제2금융권이죠.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제2금융권 같은 경우 지금 PF라든지 이런 쪽에 대출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예금은 들어와 있고 이자는 줘야 되고 땅 파서 장사하나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 업종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이자 수익이 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워낙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나가 있는 대출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일단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기존 대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우려됐던 이맘때 우려됐던 게 이제 대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대손은 뭐냐면 기업이 앞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으로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손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분들이 대출금을 그러니까 못 갚게 되지 않을까. 이제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이 뭐 다양한 회생이라든지 뭐 이런 법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용으로 좀 잡아놨는데 이 증가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 아직까지는 매출이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비용은 좀 줄어든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한 면만 보고 한 면을 보지 못했네요.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그래요. 돈은 안 빌려가는데 이자는 줘야 돼. 은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늘 은행은 실적 최고라는 거 이거 엄살인가요? 라는 말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근데 은행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에 있는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러니까 매 강도라 그럴까요? 네. 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맞는 정도지만 거기는 정말 회초리 맞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의외네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왔을 때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소형 은행사들의 주가가 급등했던 네.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정말 실익을 따져보고 투자한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그렇죠. 드는데 요거 투자 아이디어를 뭐로 가져갈까요? 예, 일단은 뭐 저희는 항상 뭐 펀드멘탈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를 본다라면 대손 충당금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출 채권 밑에 대손 충당금이죠. 자, 대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은 대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빼줘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미리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에 저 충당금은 아직 이제 손실로는 비용으로 떨어버리지만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출이 100이 나가서 한 5% 정도를 충당금으로 잡아놨는데 100이 다 회수가 됐어. 그러면 나중에 저건 환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익이 들어오는 건데, 자, 충당금 같은 경우 대략 내년까지 이제 좀 하지만 증가 속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죠. 자, 그 밑에 있는 투자 지표를 한번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지표 1과 2를 동시에 보게 된다면 우리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순이자 마진이 대략 한 1%대 후반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현재 지금 이 애널리스트도 대출 증가율 자체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기 위해서 좀 작들에도 한번 보시면 왼쪽 표에서 NIM 순이자 마진으로 본다라면 1.8% 정도가 유지되고요. 대출 증가율 오른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나왔던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 올해 7.5% 증가했지만 내년도에는 5.2%, 내후년도에는 4.4%로 결국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되죠?
대출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이자 이익 증가율을 놓고 본다라면 이자 이익 증가율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순이자 마진은 유지가 됩니다. 순이자 마진은 유지가 되지만 대출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은행에 있어서는 미래 성장성을 답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자본이 적기 때문에 대출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늘려야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 뭐 경기 둔화의 얘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자본에 확충을 해서 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악재다라고 보는 건데 하나금융지주 자,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 마지막으로 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업 실적 및 투자 지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환도 보자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자 마진인데 여기서 보면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 성향이 무려 27, 8%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 됩니다. 자, 올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내가 배당을 한번 그래도 노려보겠다. 요거는 단 며칠 투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외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금융지주 믿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넘어가 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커퍼레이트 데이 후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동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수주 파이프라인 현황과 관계사의 수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두 종목을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세 종목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이제 애널리스트와 회사가 주고받은 문답입니다. 첫 번째 봤을 때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스와 관련해서 중동에서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신규 수주 한 건을 공시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칭은 저쪽 이제 고객사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이게 올해 실적으로 이제 잡힐 것으로 보고 따라서 현재 지금 8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채 비율이 현재 165%인데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순현금 규모는 연말까지 1.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르죠. 자, 수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카타르, 알제리, 요르단, 이거 UAE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입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4분기에 무더기로 발표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계사 수주도 또 이거는 뭐 당연시 받는 거지만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이거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서 이제 공사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계약 금액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가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이 짓는 거에 대한 공장. 전반적으로 발주 환경 같은 경우는 가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인력을 현재 지금 글로벌 인력을 500명을 더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250명을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해외 부분에 대한 인력을 그동안 줄여왔어요. 해외 부분에서 적자가 지속되면서 줄여왔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공격적으로 직원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EPC 회사, 그러니까 턴키로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본다라면 국내 주택 경기에 따라서 좀 감익했던 요소들은 좀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발주 상황을 봤을 때 중동 등에서의 그 환경은 어떤가요? 변화가 좀 감지되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에서는 이제 가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알제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알제리 같은 경우 알제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이에요. 우리가 지중해 연안에 알제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스가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이 알제리에서 가스관을 이쪽 이탈리아로 해서 프랑스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어요. 단 우리가 이제 알제리라든지 이쪽에 남미 쪽에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규제를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미국이 좀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알제리도 정치적인 문제, 만약에 러시아가 좀 더 세게 나오면 이 알제리를 풀어버리면 이게 또 유럽
가스 문제는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대신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신규 투자에 대한 발주 기대감은 늘어날 수 있다. 이건 정치적인 부분도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카파 확대 계획은 어떤지요?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 네. 다양한 이제 뭐 리스크를 좀 줄여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리포트 봤고요. 현대건설도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 역시도 코퍼레이트 데이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답이 있었는데 네. 챙겨봐야 될 것. 현대건설하면은 일단 수주가 잘 되고 있느냐. 그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국내외 수주 현황 어떻습니까? 조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GTX C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지하를 뚫는 건데 음마 아파트 때문에 지금 계약이 지연되고 있고요. 오산 용인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일부 구간 지하 문제 때문에 또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단지 이제 울산의 S5일 그 샤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주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좀 답답하죠. 자, 더군다나 지금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입찰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또한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주택 공급은 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둔촌 주공 같은 경우 현재 연내 분양을 실시할 것이라고 해서 둔촌 주공 문제는 좀 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냥 제가 다 설명을 할게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아직 여기서 현대건설이 스스로 밝힌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발주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2025년까지 인프라 공사 발주가 있고 2026년서부터 건축물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인프라 공사는 대부분 사우디 업체가 지금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현대건설 얘기도 전체 발주 중에 50%는 사우디가 가져갔고 나머지는 중국과 한국 나머지 업체들이 가져간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주하려면 2025년 넘어야 된다라는 측면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밝히기에는 세부 규모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단지 하나 지금 6억 불 한 거 이게 전부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네옴시티에 대해서 중국과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둔촌 주공은 좀 풀려가고 있다. 현재 지금 이제 CJ 가양동 부지와 관련해서 1.2조 원의 우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토지 가격이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우려시되지는 않는다. 이제 문제는 우발 채무가 발생하면 갚아주고 나중에 땅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최소한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서 현재 지금 공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측면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내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확정된 거 계약서 쓰는데 좀 미뤄지고 있고요. 해외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입찰은 다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회사는 아직까지는 기대감 조금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관련해서 수주, 네옴시티, 음마, 그리고 둔촌주공 지금 시장의 핫한 이야기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리포트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대신증권에서 지금 이제 이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해서 한번 한 장짜리니까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총 3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차현수 수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